안녕하세요. 네, 오늘 144페이지에 도면 나갈 차례입니다.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이제 지적도의 경우는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지적도라고 부르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두 분은 새로 오셨죠? 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힘내세요. 공부해 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이 도면의 경우는 145페이지 가니까 축척이 정해져 있습니다. 축척은 지적도의 경우는 500분의 1서부터 6000분의 1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7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축척은 그냥은 못 외우시니까 이렇게 따블따블로 감을 잡으세요. 고수도 못 치시는 분, 고수도 두 분 다 못 치세요? 세트로? 고수도 배우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제가 저한테 배우면은 잘 배우는데. 자, 고수업 나머지 칠 줄 아시죠? 네, 500에 피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예요? 1000. 600에 상대방이 피박이면은 1200에. 이번엔 내가 흔들었답니다. 2400에다가 3000의 상한가가 6000에 따블따블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500, 600, 1000, 1200 가면은 헷갈리니까 500의 따블은 뭐가 있고 1000이 있고, 600의 따블은 1200, 다시 한번 따블은 2400, 3000의 따블은 6000. 따블따블로 기억하시면 오히려 암기하기 편합니다. 이 7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의 축척이고, 반대로 임야도의 경우는 7가지 중에서 2개만 씁니다.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만 사용하는 것이 임야도의 축척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도 지적도가 존재해서 축척이 정해지는데, 축척은 원칙이 500분의 1이 원칙이고, 농지는 가격이 싸니까 500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1000분의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또 넓어서 한 장 지적 담을 수 없는 경우는 이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얻어서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적도의 경우는 500분의 1서부터 6000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얼마가 원칙이래요? 500분의 1이 원칙이 됩니다. 등록사항 위주로 문제를 내는데,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책에 나온 대로 경계가 있고 도면의 색인도가 있고 도면의 제명과 축척이 나오고 도각성과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7번까지는 일단 146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46페이지에. 예, 그 지적도 보고서 볼 줄 알면 외우시니까 그거 보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한 장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집어 토지가 하나 있고 14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좌측 상단에 열십자 마크에 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라고 나오고, 지적도 제 몇 장 중 몇 호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로 이제 000분의 1 나와 있지만 원칙 1200분의 1 여기 지적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찾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 모서리에 써 있는 것이 24만 9,400인가요? 600인가요? 써 있기를. 600. 여기가 써 있는 것이 11만 4,500 써 있고, 여기가 11만 4천 써 있고, 여기가 24만 9,20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지적도 생긴 형태 보고서 어디에 있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 외워지는 거지 등록상을 그냥은 못 외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요건 도면의 색인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색인도. 색인도인데, 이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원칙은 여기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5, 6, 7 써 있고 1, 8 써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그럴 경우에 이 도면이 지금 몇 번 도면이냐, 여기 6번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도면 번호가 6번 도면이고, 이제 왼쪽이 궁금하더라. 어딜 찾아보실 것? 요거 보고 찾아야죠. 왼쪽이 궁금하게 되면 5번 도면 찾아보란 얘기고, 오른쪽이 궁금하게 되면 7번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위쪽이 궁금하게 되면 1번 도면,
아래쪽이 궁금하게 되면 8번 도면 찾아보라고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들어준 마크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면의 색인도. 근데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가 토지의 소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지적도죠. 그래서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가 이 지적도의 이름, 제명입니다. 제명이고 1200분의 1이 이 지적도의 축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의 테두리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옛날 일본말로 가장들의 틀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나요? 왁구가 맞냐 맞냐 얘기하죠. 그 왁구란 말은 한자어로 곽자를 발음이 안 되니까 왁구란 말 쓴 것이 일본 애들이. 그래서 도면의 왁구를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10만 단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요건 도각선의 수치라고 불러요. 도각선 수치란 말 쓰는데 요건 실제 거리를 의미하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잠깐 보시고 여기 24만 9,600m란 얘기고 여기 11만 4,500m란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생긴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이 모양이 은행잎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 이게 토지의 경계입니다. 경계로서 토지 생김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계 안쪽에 14번이 요게 지번이고 그 다음에 지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이 지목이 되는 겁니다. 요게 등록상 7번까지 얘기인데 자 외울 게 아니라 보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도면의 색인도. 옆에 있는 것이 소재, 가운데 있는 것이 제명, 이쪽에 있는 것이 축척. 도면의 테두리선을 뭐라고 부르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요 10만 단위 숫자를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르며 토지 생긴 형태를 경계라고 부르고 경계 안쪽에 14번이 지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목이 되어서 이렇게 등록사항이 어디 있는가 아시면 외우시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페이지가 146페이지예요.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요거 보시고 위치만 이해하시는 것 어떻게 생겼는가를. 도면의 색인도가 어디 있어요? 네, 좌측 상단에 그 옆에 뭐가 나왔고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명이 있고 이쪽에 우측 상단에 축척이 있죠. 도면 테두리선을 뭐라고 부르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과 좌측 하단부에 10만 단위 숫자가 도각선의 수치가 되고 토지 생긴 형태를 뭐라고 부르고 경계라고 부르고 경계 안쪽에 있는 14번이 지번이고 지번 오른쪽에 지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요거 외우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책 보고서 소재, 지번, 지목 외웠다가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림 보시고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 아시면 외우니까 다시 145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는가 하면 그거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토지의 소재 나와 있죠? 소재 어디 있는 거 확인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번은 경계 안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했고 원칙은 임야도는 산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지목은 지번 우측에다가 한 글자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가 되고 도면에 색인도가 나오는데 색인도는 어디 위치하고 있더라? 도면의 좌측 상단부에 열십자 마크를 뭐라고 부르더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르고 도면의 제명과 축척에 나옵니다. 제명은 이 도면이 지적도인가 임야도인가 이름이 제명이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에 축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가 나오는 것이 7번까지예요.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르더라? 도각선. 요거를 수치인데 수치가 말하는 것은 요건 실제 거리입니다. 이 말 뜻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법 잘 그렸죠? 있을 경우에 측량할 경우 현재 토지에 관한 측량 원점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는 측량 원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표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만약에 지적도 도각선이 요게 여기로 쏙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원점서부터의 세로의 거리와 가로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 써놓은 것이 숫자의 뜻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쓸게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토지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까지는 5다.
여기까지는 2고 여기까지가 5일 경우에 이때 가로 길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이 토지 면적고라 그러게 되면 사각형의 면적고라 그러는 얘기는 가로 길이가 요거 빼면 되니까 4가 나오고 세로 거리는 3이 나왔죠? 면적은 얼마예요? 3, 4, 12가 나오겠네요. 이건 아세요? 네, 그럼 이거를 숫자를 크게 이게 써놓은 게 이 숫자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이 x, y 그래프를 쭉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온 거 뜻이고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요 거리를 다 표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11만 4천 미터란 얘기고 단위가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500m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200m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600m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리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그럴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 뽑아낼 수 있겠죠. 직선거리. 여기서 요거 빼듯이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 500이 나오겠죠. 그럼 가로 실제 거리가 500m라는 얘기고 세로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거 빼니까 400이 나옵니다. 그럼 숫자 400m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실제 거리가. 이해 갔어요? 이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 숫자가 크고 이쪽이 작게 나와 있으니까 같은 방향끼리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500하고 400이 나왔죠? 그럼 지금 보시는 도각선 직사각형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기니까 두 개를 빼고 큰 숫자가 가로고 작은 숫자가 세로라는 것이에요. 가로가 실제 거리가 몇 미터라는 얘기고? 500m. 세로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요? 500 곱하기 400 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쓰고 5, 4, 20만 제곱미터가 이 토지 면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면적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기출 문제예요. 직사각형에다가 숫자 4개 주고서 이 전체 면적을 구해라 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것이 이 면적의 뜻인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나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토지를 하나 드리겠대요. 드리는데 하나의 필지는 20만 제곱미터고 반대로 1km제곱미터가 있더라. 그럼 둘 중에 하나 가지시는데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일 경우에 1번 가지실래요? 2번 가지실래요? 난 1번 가지실 분. 2번 가지실 분. 아니 하나 드린다니까. 이 면적의 개념을 깨드리려고 그래 지금. 난 1번 가지실 분. 2번 가지실 분. 나 안 할래요. 기분 나빠. 손 안 들어서. 자 다시 1번. 2번. 1번 가르친다고요? 예. 커 보이죠? 크기는 얘가 엄청 큰 겁니다. 따져보자고요. 자, 1m 곱하기 1m는 얼마가 나와요? 1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로가 10m 곱하기 세로 10m 곱하게 되면 100제곱미터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가 100m 곱하기 세로가 100m라고 하게 되면은 10,000제곱미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000m 곱하기 1000m라고 하게 되면 6개에다가 1이니까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1000m가 몇 킬로인가요? 1km. 1000m도 1km 곱하니까 1제곱킬로미터. 이게 똑같은 면적이에요, 이거랑. 그럼 토지는 이게 큰 거예요? 20만이 큰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구할 때는 거래될 때처럼 20만이니까 동그라미 3개가 1000이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거래될 때의 면적은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1000m 곱하기 1000m가 바로
100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키로수로 바꾸면 1kg제곱미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산불 나게 되면 몇 헥타르 태워 먹었다 말 나오지 않나요? 2헥타르 태워 먹었다, 3헥타르 태워 먹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뜻이 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면적을 배웠으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가 10m 곱하기 세로가 10m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1아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1아르. 100m 곱하기 100m가 1헥타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가 100m, 세로 100m를 1헥타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3,000평 정도를 우리 1헥타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뉴스에서 산불이 나서 2헥타르 태워 먹었다는 얘기는 곱하기 2 하니까 2만 제곱미터 태워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댁에 가셔서 어이 신랑 1헥타르가 얼마인지 알아? 한번 해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아르와 헥타르의 차이점이에요. 이건 상식으로 이해하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으로서 7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8번부터는 뭐가 나와 있느냐 다시 145페이지에서 8번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란 말이 나올 것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지적도가 실려있지 않으니까 그림 그려드릴게요. 쉽게 해서 이 땅은 개발이 된 땅, 개발이 안 된 땅. 개발 안 된 땅이죠. 개발이 안 된 땅은 좌표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필지가 예쁘장하게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된 10번 토지 대란 땅이 있을 경우에 이런 땅을 놓고 보게 되면 감각적으로 개발된 땅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땅이 있을 경우에 지적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적도로 가정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이제 세 군데가 밝혀지는데 여기는 지적도라고 제명이 나오고 괄호 옆에 좌표라고 써 있습니다. 좌표가 있던 얘기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의미하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알려주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겼죠?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또 길다랗게 생긴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정방향 토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정방향 토지. 이런 토지를 이제 정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 중에 정사각형에 가까운 토지를 정방향이라고 부르고 그냥 사각형은 사각형이지만 좀 길쭉하지 않나요? 이런 땅을 길 장자 집어넣어서 장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토지 막 나올 때 뭐 정방향 토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뭘 의미하고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방향이라는 말 나오면은 좀 길게 나오는 걸 장방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 이해 갔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중개사 문제 안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로 이제 실무상 능력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 땅이 있게 되면 이 땅에 선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이 꺾이는 4개 점 경계점 요 각 변마다 이제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 예를 들어서 27.50 써 있고 22.26 써 있다 가정을 하고 각 대변을 같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서로 이럴 경우 여기도 27.50 숫자가 있다 가정할 경우에 실제로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이런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도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인데 이게 뜻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고 27.50m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는 22.26m라는 얘기예요. 실제 거리가 명시가 되는데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 경계점서부터 경계점까지의 실제 거리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란 말씀은 여기 26개 기출문제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경계점 앞에 등록부 시행지역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위치. 맞았어요? 틀렸죠? 경계점 간의 그 다음에 방위. 다 틀린 말이에요. 경계점 간의 거리니까 요걸 물어본 것이 26기 작년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중요하니까 참고 좀 하시고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이제 9번째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측량할 때 혹시 측량할 때 지금 뭐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진도랑 관계가 없으니까.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럼 만안경 이렇게 세워두고 산발에 세워놓고 여기 산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고 한 명은 장대 들고 뛰어다니고 있죠. 이렇게 측량하는데 이 만안경 세우는 자리가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을 수 있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시험 가게 되면 이 동그란 수에다가 뭐 지적, 도근점이라는 기준점 만들어 놓고 또 산에 가시면 산 정상에 화강암으로 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나요? 정상에 올라가는 돌 이렇게 시멘트로 보놓고 화강암 있죠? 그거 뭐 어디다 쓰셨어요? 그 올라가서 산 정상 올라가가지고 신발에 흙 털라고 막 털지 않았나요? 거기다가? 나만 그랬나? 맞죠?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그거. 흙 털다가 그 돌멩이 깨지면은 처벌을 심하게 받아요.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사입니다, 그거는. 함부로 돌 털었다 큰일 나니까 그거 그냥 돌 털지 마시고 지금 죽은 나무에서 죽은 나무 밑둥에다 이렇게 흙 털길 바랍니다. 그 기준점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측량할 때마다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전국을 다 세분해서 매설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다가 요거 올려놓고 측량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 안에 기준점이 있게 되면 기준점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측량할 때 사용하는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에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준점이 실제 토지에 있게 되면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상학점이 나오게 되면 도면상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로 표시하는 것이 지적상학점의 마크고 지적상학 보류점이 있게 되면 원에다가 까맣게 칠해져서 도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 위치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지금 칠판에 제가 써놓기를 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죠? 이 기준점은 어떤 기준점일까? 지적 삼각점을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알려주는 게 지적 기준점의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10번째 나와 있는 것이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칠판에서 이 10번 토지 대란 땅은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이죠. 이 땅이 있을 경우 이 땅에 건물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알려주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2002년도에 그럼 실제 땅 가서 보지 않더라도 건물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은 2002년도부터 건축물 등록하도록 법은 개정이 돼요. 근데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15년 약 13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근데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합격해서 중개업하시게 되면 지적서를 열어봤을 때 건물 위치가 등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지적돼서 건물을 위치에 등록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토지 안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등록하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를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부를 통해서 이제 건물 위치가 조만간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한번 떠들은 다음에 넘어가자고요. 도면의 경우는 등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볼 줄 알면 돼. 이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 문제 푸니까 요건 뭐라고 불렀어요? 색인도라고 부르고 도면에 요거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얘는 도각선의 수치, 요 토지 생긴 형태가 바로 경계, 14번이 지번, 얘가 지목,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있는가 이해하시면 등록상 외우시니까 글씨로 외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본 거 외우는 게 빠를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숫자를 경계점과는 거리라고 부르고 요 기준점의 위치라고 부르고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축물의 위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2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칠판에서 이쪽 지적도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적도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좌표라고 붙어 있죠? 좌표라고 표시할 것이고 도면 맨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1월 달에 책 받게 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확인하실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등록사항을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면 보면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지 알면은 나중에 다 풀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도면의 설명이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146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오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쉽게 이해해서 두 개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 칠판에서 여기는 개발 전, 개발 후, 개발 전, 여기는 개발 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땅을 좌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몇 개 찍어야 될까? 한없이 찍어야 되죠. 이런 땅은 좌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땅을 좌표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개발이 된 지역만 작성하다 보니까 의의는 생략하고 밑에 비치 지역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른 지적 공부와 달리 전국적으로 작성 미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토지에 한하여 작성 미치한다. 그래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이 장부의 특징이에요. 그럼 개발되기 전에 있는 토지는 작성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 등록사항은 오른쪽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란 것이 나옵니다. 왜? 경계점 좌표 등록본에 좌표가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 19자리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도면번호와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하고 부호미 부호도란 말이 나오는데 부호미 부호도라는 것은 이제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간단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양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칸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여기가 이제 부호도라는 칸이 있고 여기 부호라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에서 반을 갈라서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에서 칸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큰 틀이 이 땅이 여기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땅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 땅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 4개 점마다 1, 2, 3, 4에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럼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형태가 부호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긴 땅이 있으면 이 땅은 좌표 몇 개 찍으면 돼요? 4개 찍으면 되니까 1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나올 것이고 2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나올 것이고 3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나올 것이고 4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등록하는 장부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하다 보니까 이제 말로 이 땅 경계점이 4개가 있죠? 4개 경계점에 대해서 좌표로 등록하다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좌표로만 나오는 것이 이게 생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좌표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좌표 숫자로만 딱 나와 있어요. 뭐 1, 2, 3, 4, 5, 6, 7, 8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내용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정밀도는 높을지언정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다라는 것이 여기 그 뜻이에요. 그럼 부호도라는 것은 여기 써놓기를 토지 생긴 형태가 뭐가 되고 부호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꼭지점 찍은 것을 부호라고 불러서 부호가 뭔지 개념 이해했어요? 이렇게만 자꾸 넘어가시면 내용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산 처리된 지적공부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떠들은 지난 시간 배웠던 대장하고 지금 떠들은 도면하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컴퓨터에 입력한 것도 지적 공부로 인정하다 보니까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에서 주로 지적 파일 그럽니다. 전산을 보관하는 것은 올해 시험 한 지문 나왔는데 맨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별로 두는 붙여놓으세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전산의 경우 보관 장소가 어디서 보관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부로 들어와서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는 우리 지적법에 해당하는 지적공부가 8가지가 있고 건축법상에 해당하는 장부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공복공부할 때 아까 용도적 배울 차례라고 말씀하셨죠? 공복공부할 용도지역 배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도지역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있는데 그 서류를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 장부들이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총 18가지가 구청에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럼 이제는 옛날처럼 토지대장 한 통 떼고 지적도 떼어서 내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공부만 떼버리게 되면 토지에 관한 내역, 건물에 관한 내역, 용도지역, 토지 가격, 건물 가격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것은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의의가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크게 4가지 담겨 있다 보니까 밑에 번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밑에 2번을 생략하고 기역번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즉 지적법에 따른 지적 공부 내용대로 등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객 확인원 내용대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가격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 있으며 건물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가격 확인원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에서 이런 것들을 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겁니다. 요거를 25회 때 2문제 출제했으니까 등록상 위주로 간단히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적정보관리기구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합니다. 요것도 시험 한 질문 나왔어 올해. 근데 과거에 여기도 올해도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토지의 과세나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설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이 되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이 2개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1월달 수업 나갈 때 따라붙는 서류가 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간단히 그냥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설치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적공부 보관 및 공개는 건들지 않을게요. 놔두시고 오른쪽에 이제 지적공부 공개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49페이지에 지적 전산 정보자료 이용 이쪽을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대장이 필요하다거나 도면이 필요하게 되면 지적공부 등본을 떼어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강의실을 상계동이라는 동에 대해서 사업시한 사업 시행자예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러분 땅에 대해서 토지의 면적을 알아야지만 환지를 해주든 또는 보상금을 주든 줄 텐데 그럼 여러분 토지에 대해 대장이 필요하게 되면 한 통 한 통 띄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이 전산에 담겨져 있으니 그걸 싹 떠와서 필요한 대로 내가 뽑아 쓰는 게 편할까? 하나씩 등본 띄는 게 편할까요? 전산 디스켓 담아서 내가 뽑아 쓰는 게 편할까요? 뽑아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등본 요청하지 말고 전산 자료도 제공해 주겠다요. 이용하라고 이제 교부를 해 주는데 전산자료 이용할 때 여기도 올해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전산자료도. 진짜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이제 세분할 것이 전산자료 이용하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만 따로 띄어서 세분하시면 여기는 충분히 문제 풉니다. 지금은 가볍게 들으세요. 이런 규정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뭐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11월, 12월 듣고 1월, 2월 듣고 3월, 4월까지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듣는 것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죄에 날아갑니다. 들을 때는 알겠지만 돌아서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성경도 그런 말이 있죠. 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업 개업하게 되면 꼭 항상 벽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은 항상 힘드니까 그 시기를 넘겨야지만 뭐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때부터 착착 쌓여 나가면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은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전산자를 이용할 때 범위는 한번 찍어보세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할까? 최대한선. 우리끼리인데 뭐 괜찮아. 우리 하나, 둘, 셋. 최대한이면 물어볼까요, 지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는 범위고 최대한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전산자료 안에는 토지, 면적, 지목 다 나와 있고 또 나와 있는 것이 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신상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제공을 해주더라도 필요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 범위가 최소한이란 말을 붙게 된 것이에요. 최대한은 이렇게 주의하시고 또 최소한만 이용하시되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고 복제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버립니다. 이 말은 필요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을 법에서는 최소한 그랬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용할 절차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사를 받고 이용할 것이고 심사 후에는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심사 후 승인으로 이용하는데 이제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를 받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장자부터 상관없습니다. 그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장자 붙여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혹시 공법 배울 때 공법 시간에 어떤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고자 할 때는 미리 붙는 말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실 것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협의하라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협의했다는 얘기는 협의한 자가 협의했단 말 의미가 국장보다 상이에요, 하예요? 네? 국장이랑 높은 사람과 협의해요, 낮은 사람과 협의해요? 똑같이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통칭해 부를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적법을 다루는 부처가 국토교통부니까 소관 부처 장인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을 표현할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고 부르고 먼저 심사받은 다음에 승인받으러 가는데 승인권자는 이용할 때가 전국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단 이용할 때가 다릅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데 이제 승인받을 당시에 시군구단 이용할 때 노원구단 이용할 때는 노원구청장인 소관청 승인받으면 이용 가능하고요. 근데 서울시 또는 경기도단이 이용하더라. 이때는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줍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고 시군구단위는 누구 승인받고? 소관청, 시도는 시도지사, 전국은 국장 승인받아라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있었는데 이제 굳이 국장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래서 민원 편의를 털어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업 시행자가 전국 단위 전산자가 필요하대요. 그럼 옛날에는 누구 승인 받으러 와야 돼요? 정부종합청사와도 국장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 서울 올라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합리적일까요? 어차피 전산은 온라인이 돼 있다 보니까 각 구청, 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올라오지 말고 동네 가서도 소관청에 가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인데 이 대원칙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요게 큰 틀이지만 요게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단 절차가 심사하고 승인이죠. 근데 문제는 심사만 면제가 있어요. 심사받을 필요 없는 자 정해지다 보니 여기 첫 번째 논점인데 일단 심사권자가 누구인가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죠. 그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이용을 한다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이용하는 경우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용할 당시에는 이때는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심사권자인가요? 맞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권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심사받을 필요 없으니까 면제해 주는 것이고
지자체는 소관청입니다. 소관청도 전산자를 보관하는 자기 식구다 보니까 심사받을 필요 없다 빼준 거예요. 이 두 명은 무엇이 면제? 심사만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심사와 승인 둘 다 필요 없이 둘 다 면제받는 경우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게 또 올해 26개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전산자를 이용할 때 내 땅을 내가 이용하는데 굳이 심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둘 다 면제해주고,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이자의 상속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둘 다 면제입니다. 여기 논점에 생기는 것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개를. 시험을 내게 되면 이걸 내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거 이걸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심사만 면제되는 자 누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지자체는 심사만 면제, 둘 다 면제받는 자는 소유자하고 그자의 상속인은 둘 다 면제해서 이 두 개 세 번 하는 거 사실 공부예요.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서 여기 잡아드릴게요. 먼저 보기 전산자를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범위가 밑에 절차부터 봐야겠죠.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나와 있죠. 심사 받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장의 승인받으라. 그래서 큰 틀은 심사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본 기출문제다 보니 다시 149페이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받게 돼 있고, 이제 심사 신청 및 범위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전산자료 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먼저 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먼저 심사받으라는 얘기고,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적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 자체를 제공한다거나 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한 만큼 몇 개 줄 수가 없다 그 뜻이고, 근데 니은번, 디귿번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내면 니은, 디귿 그 두 개가 예외 규정 그걸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니은번의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이 두 명은 무엇만 면제인가요? 심사만 면제죠. 여기 심사 면제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 디귿번의 경우 이건 얘기하는데, 디귿번 읽어보게 되면 디귿번은 중요한 겁니다. 위에 기역, 니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승인 둘 다 받을 필요 없다요. 그럼 니은번은 무엇만 면제가 되고? 심사만 면제. 디귿번은 심사와 승인 둘 다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걸 내고 들어온 것이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내게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 대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이 있고 예외 규정이 따라 나올 때 문제는 예외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니은번, 디귿번 나중에 1월달 들어갈 때는 이거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넘어가서 심사 통지 결과를 생략할게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페이지 2번에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전국 단위의 경우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더라가 됩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네, 지금은 편하게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뭐 이 세부적인 사항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잠깐 보시고, 전산자를 이용할 당시에는 크게 어떻게 이용하더라? 심사받고 승인받더라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1월달, 3월달 나갈 때 특이한 거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전산자를 제공할 때 공짜로 주진 않겠죠? 돈을 받을 텐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산자를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어떤 걸 납부하느냐? 이때는 수입 인지 납부합니다. 나머지 수입 증지로 내는 것이 여기에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 수입 인지와 증지가 무엇이냐? 왜 관공서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뛸 때 그 붙이는 거 있어요. 거기 수입 증지라는 게 있고 수입 인지라는 게 있는데, 수입 인지는 사게 되면 그 돈은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수입 증지를 사면 그건 지자체 수입이에요. 그럼 이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게 되면 지금 400원인가 받을 텐데 그 400원은 수입 인지일까 수입 증지일까? 수입 증지입니다. 그거는 지자체 수입, 시청이나 구청 수입이에요. 그럴 경우 이제 반대로 여권 만들 때 여권은 누가 만들어줘요? 국가인 외교 통상부 장관이 만들어주죠. 그때 사는 것은 국가 수입인 수입 인지를 내는 겁니다. 근데 수입 인지를 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가 수입은 뭘로 내시고 수입 인지, 지자체는 수입 증지예요. 그럼 물어나 볼까 그러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뒤에 도배한 게 있습니다. 덕지덕지. 그게 뭘까요? 수입 인지일까 증지일까? 수입?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확률은 50%. 아싸가 우리 찍어보자. 하나, 둘, 셋. 수입. 인지일까요? 증지일까요? 우리끼리 내가 뭐 틀리면 더 맞으면 어때?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수입. 예, 80년 이전까지는 수입 인지를 냈지만 그 이후로 수입 증지를 냅니다. 옛날에는 80년 이전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교부했는데 아마 지금 면허증 보게 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지방세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 수입 증지가 내고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제 바뀐 사안입니다. 근데 여담으로 그냥 예전에 여권 만들 때 여권 수수료가 지금 47,000원이가 얼마 되죠? 그걸 내고 여권을 발급해 줬는데 국가에서 근데 그 국가권익위원회인가? 국가권익위원회 그쪽에서 이제 외교통상부에 권고가 들어갔습니다. 권고를 권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권이란 것은 국가가 외국 나가 사용을 하고 교부의 신분증입니다. 국가가 신분증을 발급해 주면 돈을 받는다. 이건 이치 안 맞으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에다가 여권 만들 때 돈 받지 말라고서 권고가 들어갔어요. 권고는 뭐예요? 말 그대로 권하는 거죠.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그거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야. 한 3, 4년, 한 5년 된 것 같네요. 5년 전쯤에 제가 왜 그랬느냐. 여권이 제가 이제 갱신될 때가 돼가지고서 옛날에 5년짜리 여권 만들어서 끝날 때가 됐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공고가 들어가서 비용 받지 말라 그래서 설마 안 받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여권을 제가 갱신을 안 했어요. 그냥 만료시켜 버린다면 만료해도 그 돈 똑같이 들어가네. 그래서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안 받을까 싶어서 날짜는 계속 지나가는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여권을 갱신을 작년에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돈 받더라고요. 치사한 대한민국. 어쨌든 그 국가 재산을 국민이 이용할 때 또 그래서 빼준 거 있지 않나요? 옛날에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받았잖아요. 지금 받던가요? 안 받아요. 지금은 문화재 관람료라 그래서 서울 설악산 가더라도 그 신흥사 그 문화재 관람료로서 얼마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못 받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국가재산을 국민이 이용하는 돈을 받는다. 그거는 안 맞잖아요. 여러 번 집 이용할 때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돈 받지 말라고서 공고가 들어서 돈 안 받고 있는데 여권은 아직 받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깜짝이야. 어쨌든 걔네 재산이니까 내려면 돼야죠. 잠깐만. 예, 수업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국가 재산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고 그 문화재 관람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는 것은 절이받는 거 신흥사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본다고 뭐 그 문화재도 절에 있는 그 국보나 보물도 국가 거 아닌가요? 냉정히 따지면 아무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 돈 받는 건 좀 이치 안 맞는 건 그건 절 소유니까 그래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옛날에 도봉산도 여기도 옛날에는 출입할 돈 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셨어요? 그 뒤에 보면 밑에 감자탕집이 있는데 그 밑에 뒤로 들어가면 돈 안 내고 들어가는데 능선 살짝 넘어오면은 저는 그렇게 다녔는데 개구멍으로 근데 구멍이 좀 크더라고 제가 들어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전산들의 뜻이고
지적공 복구란 말이 나오는데 복구는 여기는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 들어갈 테니까 여기는 가볍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은 도면의 생긴 형태 보고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 아시는 게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여긴 분명히 내고 들어오는데 거의 매회 내는데 책 보고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못 외우니까 도면을 꺼내놓고서 어디에 뭐가 있는가만 잘 이해하시면 등록사항은 저절로 외우시니까 이런 식으로 1년을 강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도 모르게 다 알아요, 스스로.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잠깐 쉬셨다가 복구 쪽부터 다시 또 나가도록 하지요.